자, 이어서는 시마강의 제3강이 되겠습니다. 3강은 교재 페이지 32쪽에 괄호 2번 시설군을 분류입니다. 우리가 2강에서 배웠다시피 시설은 용도는 총 29개 용도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29개 용도인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 군을 해가지고 몇 개의 군으로 쪼개서 넣어놨냐? 9개의 군으로 쪼갰습니다. 9개 군으로. 그래서 보니까 제일 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밑에 그 밖의 시설군까지 총 9개의 군을 해놓고 각각 29개를 거기다 수용한 겁니다. 29개가 각각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 군 몇 개의 군이다? 9개의 군. 앞글자 따서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기는 그 밖에입니다. 기타 그 밖에. 이렇게 9개의 군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각각 군마다 이렇게 몇 명씩 집어넣었죠. 29명 중인데 29개의 용도를 각각 집어넣어놨는데 주의할 것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세부 용도를 읽어보니까 29개가 아니라 30개예요. 30개. 아니 왜 29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30개가 들어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가 쪼개졌어요. 어느 용도 하나가 쪼개지는 바람에 30개가 된 거예요. 누가 쪼개졌느냐? 거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쪼개졌습니다. 봐드릴까요? 거기 근린생활시설군 밑에 근린생활시설군에 보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여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옛날 말로 고시원은 빠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빠진 다중생활시설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이제 쪼개져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위에 영업시설군. 위에 영업시설군 보니까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거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여기 와 있네요. 아하. 2종 근린생활시설이 다중생활시설하고 다중생활시설 아닌 걸로 나눠졌구나. 쪼개졌구나. 그 바람에 모두 세부 용도가 29개가 아니라 30개가 되겠습니다. 3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시설군 왜 이렇게 쪼개놨느냐? 9개 군으로 나눠놨느냐? 용도 비교할 때 허가받느냐? 신고하느냐? 그냥 대장 변경 신청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봅시다. 자, 용도 변경. 일단 용도 변경 누구한테 가느냐? 소위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뭐라고 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 준장한테 가가지고 뭘 받게 되냐? 용도 변경에서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세 가지 길이 있다. 뭐냐니까 허가 받는 거, 그분들한테 가서 허가 받는 거 있고 신고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대장 변경 신청하는 거 있어요. 대장 변경 신청. 그러면 허가 받는 거, 신고하는 거, 대장 변경 신청하는 거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택을 갖다가 공장으로 돌린다, 공장을 병원으로 돌린다, 이것이 바로 용도 변경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대장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 허가고 어떤 경우 신고냐, 어떤 경우 대장 변경 신청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 9개 군에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냐? 신고합니다. 내려갈 때는 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거꾸로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같은 층이다. 같은 층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요거는 대장 변경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장 변경 신청한다. 근데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만 예외 있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시험지는 보통 허가받느냐 신고하느냐 이걸 많이 물어봐요. 허가받는 건 올라가는 거, 신고는 내려가는 거. 자, 어쨌든 허가나 신고나 대장 변경은 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그분들한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험지 나오니까 연습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연습합시다. 예를 들어서 문화 및 집회시설을,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주의하세요. 거기 문화 및 집회시설을 보면은 거기 문화 집회시설군이 있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어요. 주의하세요. 9개 군은 문화 집회시설군이고 세부 형들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그래서 문화 집회시설군이 더 큰 거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 새끼예요. 어쨌든 문화 및 집회시설이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합니다. 그렇다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바로 밑에 내려갔죠. 내려가면 뭐 한다고요? 내려가면은 신고한다. 그분들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문제 풀고. 거꾸로 얘기합시다. 의료시설은 병원이죠. 밑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 의료시설은, 종교시설은 어디 나오죠? 문화 집회시설군이죠. 올라갔죠? 의료시설에서 종교시설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올라가면 뭐 한다고요? 허가받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또 약간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쉽게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호텔로 용도 변경한다.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표에서는 시설군 분류에서는 아파트가 안 보이고 호텔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냐? 아파트는 뭐죠? 공동택이죠. 그렇다면 아파트는 공동택이니까 밑에 주거 업무 시설군 해가지고 단독택 옆에 공동택, 아파트 주거 업무 시설군이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은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은 위에 영업시설군에 보니까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있죠. 이거 숙박시설 올라갔죠. 그렇다면 공동택에서 숙박시설 올라갔으니까 뭐 한다? 허가받는다. 이렇게 아파트를 숙박시설로, 아파트를 호텔로 하면은 공동택을 숙박시설이니까 뭐 한다? 허가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32쪽까지 했는 것입니다. 32쪽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위에 3번, 동그라미 3번,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병행 시청. 건축물 대장 병행 시청입니다. 요거는 같은 층입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을 때 같은 층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대장 병행 시청하면 되는데, 대장 병행 시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 거기 괄호 2에 따른 시설군은 같은 시설군 안에 용도 변경, 즉 같은 시설군, 층수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장 병행 시청하면 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할 때는 대장 병행 시청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할 때는 대장 병행 시청도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대장 병행 시청하지 않는 건 뭐냐면 밑에 동그라미 4번 기억하고 니은 기억 별표일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 이게 뭐냐면 29개의 용도끼리 왔다 갔다 할 때는 대장 병행 시청도 하지 않고 니은 일종 근린생활과 이종 근린생활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이것도 대장 병행 시청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또 예외되어 있습니다. 복잡한데 다만 다시 4번 보면은 다만 별표 1, 3호의 다목, 라목 이렇게 나가죠. 요건 또 해야 된다는 뜻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병행 시청은 층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같은 층에서 할 때는 대장 병행 시청하는데 다만 대장 병행 시청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4번의 박스 기억 29개 용도 상호간의 변경 니은 국토법상 1종과 2종에 왔다 갔다 할 때 이때는 대장 병행 시청하지도 않는다. 다만 해야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러나 시험지는 사실상 뭐가 잘 나온다? 허가냐, 신고냐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거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과 6번 동그라미 5번과 6번도 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사용 승인 받는 경우
만약에 이 용도 변경한다면 나중에 사용 승인 받거라 그 뜻입니다. 어떤 경우 사용 승인 받느냐? 허가 및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 및 신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간다는 뜻이죠. 올라가는 경우나 내려가는 경우로서 바람잡기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에 관한 건축법 규정, 즉 결국에는 사용 승인 받으라 그 뜻이고,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람잡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손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사용 승인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설계 규정 중 허가 대상으로서 6번 위로 올라가는 거죠. 설계 대상으로서 용도 변경하는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거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되냐? 그때 보니까 건축법 거기 건축물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일정한 일정한 그 기술자가 설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건축물 설계 규정은 5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허가 대상은 이거는 일정한 기술자가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건축사나 건축사 보호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500제곱미터 할 때는 건축사 보동이 설계를 해라. 다만 예조로 괄호에 있습니다. 1층 축사를 공장으로 응답하는 경우로서 증축, 개축, 대선이 수반되지 않다. 그리고 구조안전 피난에 지장이 없다. 이럴 때는 건축사 등이 설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죠. 어쨌든 5번은 100제곱미터 이상, 6번은 500제곱미터 이상. 요거 수치를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동그라미 괄호 4번 복수 용도 인정. 한 건물인데 용도를 복수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해서 건축가 등등등 거기 용도 변경과 등등 신청할 수 있다. 즉 용도를 복수로 줄 수 있다. 같은 건물인데 주택으로 줄 수도 있고 일종 근린생활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복수 전공하듯이 뭐 경영학하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복수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작정 막 터무니없이 복수로 주는 건 아닙니다. 2번. 이렇게 신청한 복수 용도가 2번 및 관계법에 따라서 건축 기준과 입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한정해서만 복수 용도 해주는 것이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건물이면 이거는 다가구 복수 용도에다가 또 호텔 복수 용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전혀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복수를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가능한 경우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만약에 경영학에다가 복수 전공을 갖다가 전자공학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역시 이 복수 용도 준다 하더라도 법의 기준 내에서 주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저것 막 복수 주는 건 아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건물에 복수 용도 준다는 건 굉장히 발전된 그죠 법이죠. 건축 직장이 좋은 것이죠. 이어서 34조 적용 대상 지역 건축법 전면적 적용 지역 이게 뭔 소리냐? 건축법을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한다. 어느 지역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남구다, 강남역이 근처다, 노원역 근처다. 이럴 때는 건축물 지을 때 건축법 일부만 적용할까요? 전부 적용할까요? 전부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법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 동그라미 1번 국토법상 도시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역과 지구단위 계획구는 건축법을 빼놓지 않고 다 적용합니다. 두 번째 동업지역, 즉 도시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동업지역인 경우도 역시 또 건축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다만 서민 경우는 500 이상 살아야 됩니다. 서민 경우는 인구가 500명 이상 살아야만 된다. 나머지 지역 2번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일부만 적용합니다. 대상 지역이 뭐냐? 위에 말한 거 빼놓고 위 일에 따른 전면적, 적용적, 외의적 지금 말한 거 빼놓고는 일부만 적용합니다. 일부만 적용하고 일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한 거 빼놓고는 그 지역이 일부 적용 지역 또는 일부 적용 안 하는 지역인데 그때 일부 적용 안 하는 지역은 어떤 거 적용하지 않느냐? 밑에 박스입니다. 6가지. 대지와 들어간 게부터 대지 분할 제한까지 요거는
전면적 적용지역만 하지 일부 적용지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적용지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면적 적용지역만 적용하는 겁니다. 대지와 도로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등등등 이것은 전면적으로 하는데 즉 도시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업지역에서만 적용한다. 일부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충학습, 용도지역 우리가 기본 강의도 해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 땅덩어리를 갖다가 모두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토법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요거는 시험지에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용도지역을 알아야 우리가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 등등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접 나오진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도시지역은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으로 나눠지고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나눠지고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등등등 있죠. 특별히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데 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 있고 일반주거지역 있고 준주거지역인데 어느 것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으냐? 준주거지역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1종, 2종이 있으면 1종, 2종, 1종, 2종, 3종이 있으면 어떤 종이 좋으냐? 숫자가 많은 거 3종이 좋은 겁니다. 2종이나 3종이 더 좋은 겁니다. 용적률 건폐율이 있어 1종보다 2종, 3종이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적은 중위사업적, 일반사업적, 근린사업적, 유통사업적 있죠. 강남역 근처 같은 중위사업적이 되겠죠. 최선적 일반사업적은 되겠죠. 공업적,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중공업적, 녹지적, 보존녹지적, 생산녹지적, 자연녹지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 땅을 국토법상 크게 4가지, 도시역은 또 4가지로 나눠진다. 참고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건축법을, 주택법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제6번 기타 적용 특례 1번 건축법 적용의 완화. 특별한 건물을 지을 때 특수한 경우는 건축법 규정이 너무 빡빡하면은 그걸 지을 수가 없다. 그때는 완화를 요청할 수 있어요. 좀 풀어주세요 라고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완화를 요청하느냐? 거기 건축 관계자가 완화 요청하는데 건축 관계자가 누군데? 거기 보니까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관리자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죠.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관리자 얘네 이걸 건축 관계자가 법 좀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거기 허가권자한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토록 건축물에 대한 대하에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허가권자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청받으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한테 요청합니다. 허가권자한테 요청한다. 누가? 건축 관계자가. 그럼 건축 허가권자는 누구냐? 그건 나중에 배우면 돼요. 나중에 꼭 배울 겁니다. 그럼 완화 대상이 되게 복잡해요. 거기 35쪽부터 30 몇 쪽까지 36쪽까지 아주 자잘한 글씨들이 있죠. 자, 이건 심화 강의니까 그래도 혹시 나올 만한 건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너무 복잡한 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의고사나 또 문제집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걸 좀 봐드리겠습니다. 심화 강의니까 깊이 있게 봐드리겠습니다. 완화 대상 1번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물 위에다 짓는 물 위에다 짓는 겁니다. 물 위에다 짓는 거예요. 물 위에다 질 때는 그때는 건축물의 대지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해요. 원칙적으로 물이면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건물 못 지어야죠. 원칙이죠. 대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조 완화시켜서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40조부터 47조 등등 나오죠. 지금 주로 대지 안에 주로 대지에 관한 거, 또 건축성 같은 거, 또 높이 제한 같은 거, 또 건폐율 같은 거, 용적 이런 걸 갖다가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또 3번 31층 이상 건축물
30일 이상 건물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완화시켜주는데 다만 건축물 전부가 공동택이다. 아파트가 전부 아파트다. 그럴 때는 완화가 안 돼요. 완화가 안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전통 사찰, 전통 한옥 이런 거. 전통 사찰, 전통 문화재물로 해서 시도 건축을 정하는 지혜 건축물. 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거를 갖다가 넓게 할 필요가 없죠. 전통 한옥 같은 거 이런 거 한옥은 원래 골목길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걸 완화시킨다 그 뜻입니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기 6번입니다. 6번. 요거 시험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어렵게 나온 적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뭐를 풀어주느냐?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건축선 지정,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가로구역 높이 제한, 일조노 확보 높이 제한 이런 거 갖다가 풀어줍니다. 이런 거 풀어줍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풀어줄까? 어떻게 풀어줄까? 첫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허건제가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하다고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에서는 이런 걸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나오는데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돼서 리모델링 할 때, 사용 승인 받은 후 10원 지나서 리모델링 할 때는 역시 이런 거 대지 조경, 공개공지 확보 이런 걸 풀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쭉 가셔서 어디 보셔야 되냐면은 11번 보셔야 됩니다. 11번. 36쪽 11번입니다. 요건 좀 봐야 되겠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에 따른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즉 영리 목적이 아닌 거, 즉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한다. 공동택에다가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뭐 헬스 같은 거, 헬스센터 같은 거, 헬스 같은 거, 운동시설 같은 거 이런 걸 설치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리가 아니고 돈 벌려 하는 것이야. 영리가 아닐 때 이럴 때는 뭐를 풀어주느냐. 11번이요. 제56조. 제56조. 이건 딱 간단하니까 외우셔야 되겠죠. 56조는 뭘 얘기하냐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공동택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죠, 사실상. 아파트 단지 같은 데다가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한대요.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럴 때는 용적률을 갖다가 풀어줍니다. 용적률을 풀어준다. 용적률을 풀어줍니다. 자, 어디에다 지을 때 용적률을 풀어주냐? 1번,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축하는 공동택,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에서 공동택을 갖다가 공동시설을 지으면은 그거는 용적률을 풀어줘요. 그만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주민 공동시설을 갖다가 많이 설치하라. 용적률을 안 잡아먹으니까. 두 번째, 상업지역 또는 준주지역에서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택. 이게 뭔 소리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업적 준주거지입니다. 이럴 때는 주상복합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주상복합인데 여기에 상가가 있고 여기 주택이 얼마가 들어있다고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주택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2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미만일 때 이렇게 주택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다가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한대요. 그러면 이만큼 용적률을 갖다가 봐준다 그 뜻입니다. 상가 때문에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주택 때문에 봐주는 것이죠. 이게 동그라미 2번은 주상복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 받아. 다만 상업적 준주거지는 땅값 비싼 것이니까 주상복합이 되겠죠. 그럴 때 이 주택이 얼마가 들어갔을 때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되면 이 주택을 위해서 주민 공동선을 만들게 되면 용적률을 풀어준다. 또 세 번째, 법 11조에 따라서 건축허가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에 따른 도시형 생활택, 도시형 생활택에다가 주민 공동선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역시 여기도 어떻게 한다? 역시 용적률을 풀어준다. 그래서 이게 11번의 경우는 무엇을 풀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까? 용적률을 풀어준다. 용적률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건축협정 체결해서 건축물을 건축돼서 리모델링한다. 건축협정이란 뭐냐? 이런 겁니다.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협정을 맺어요. 여기 일정한 지역 사람들이 A, B, C, D 다 모두 전원 합의해가지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법을 좀씩 풀어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양보해가지고 야, 건축물 되게 빡빡하지? 좀 더 융통성 있게 하자라고 서로 간에 협정 맺으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전원 합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걸 갖다가 거기 완화시켜 주느냐? 거기 55조하고 56조 건축협정 해가지고 건축대선 또는 리모델링 할 때는 뭐를 풀어주느냐? 55조, 56조. 55조는 뭐냐면은 건폐율이고 56조는 용적률. 여기는 아까는 용적률만 풀어줬죠? 이거 건축협정 받으면은 두 가지 풀어주는 거예요. 55조, 56조. 55조는 건폐율도 풀어준다. 건폐율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완화시키냐? 56조. 용적률을 갖다가 풀어줄 수 있다.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해서 건축협정 맺으면 그런 완화 규정이 있다.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허가건조는 법령 제정 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 전원 사유로 대진한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진한 건축물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더 법이 옥죄는 바람에 위반 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로 정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기득권을 존중해가지고 법이 개정돼서 금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면 또 허가 내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위에 3번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37조 위에입니다. 조례란 뭐냐? 예를 들어서 법률 같은 경우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등은 이건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요. 전국적으로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든 서울이든 대통령령이나 법률 같은 것 또 국토교통부령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합니다. 근데 조례는 안 그래요. 조례는 이거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등등 그 지방마다 달라요. 조례는 지방마다 다르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같은 경기도다 합시다. 경기도도 조례를 어떻게 하냐면 수원시 조례. 지방마다 다르니까 수원시 조례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안산 요즘 뭐 안산시 되게 많이 나오죠. 안산시 조례 또 안양시 조례 뭐 등등 이렇게 경기도도 또 고양시 조례 고양시 그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수원시 의회에서 만드는 이 조례만 그러면 이 조례는 지방마다 다르니까
만약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수원시 조례에 하면은 같은 지역인데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산시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안양시는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고양시는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고양시는 6층까지 짓게 되고 수원시 지을 때 5층이고 이렇게 중구난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고양시의 3개가 누구입니까? 경기도죠.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로 해가지고 통일시킨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뭐 5층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통일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조례, 도 밑에 있는 시군이 엉망돼 버리니까 도로 통일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은 거기 5조, 3항, 6조 등등 이런 규정을 갖다가 시군 조례로 정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군이 중구난방이니까 통일성을 위해서 위에 상계가 아닌 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의 특성은 지방마다 다르니까. 그런 뜻입니다. 4번.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중요합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중요하다는 데는 나왔습니다. 찍었는데 나왔습니다. 올해도 또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즉 공동택을 지을 때 나중에 리모델링하기 편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리모델링하면은 그 건물을 오래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짓게 되니까 이 건축법에서 얘기하기를, 야, 너 건물 지을 때 리모델링하기 쉽게 지었구나. 너 참 훌륭하다라고 인센티브 줄게. 이렇게. 그래서 거기 건축을 신청하면은 리모델링하기 쉽게끔 짓는 공동택을 지으려고 건축 신청하면 참 좋은 거 짓는구나. 공동택을 많이 오랫동안 쓸 수 있겠구나 해서 풀어주는 게 뭐뭐 인센티브를 주냐, 보너스를 뭐뭐 주냐니까 거기 용적률 60조 높이 제한, 60조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 높이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61조 높이 제한, 61조 높이 제한은 1조 확보 높이 제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풀어줍니다. 즉 용적률, 60조 높이 제한, 61조 높이 제한, 이 세 가지를 풀어주는데 얼마까지 올려주는 거? 인센티브 주는데 100분의 120까지 올려준다. 100분의 120. 어떻게 리모델하기 편하게 지었는데 빡습니다. 어떻게 짓길래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수와 수익도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아주 융통성 있게 짓죠. 또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딱 띄워놓고 이렇게 갈아 끼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등등 이렇게 리모델하기 쉽게끔 이 공동택 지을 때는 무엇을 풀어주냐? 용적률, 60조 높이 제한, 61조 높이 제한을 풀어주는데 얼마까지 풀어주냐? 100분의 120. 이게 핵심입니다. 100분의 120. 100분의 120까지 풀어준다가 핵심이고, 그 대신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 요건 안 풀어준다. 뭐는 안 풀어주냐? 여기 용적률은 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용적률. 근데 건폐율은 아니다. 건폐율은 안 풀어줍니다. 용적률만 풀어주고 건폐율을 안 풀어준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면 얼마까지? 100분의 120까지, 100분의 120까지다. 100분의 120, 20%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100분의 120까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다른 법령의 배제. 민법 244조 1항 적용 배제. 건축물 등을 건축을 위해서 지하구를 구축할 때는 민법 244조 1항을 정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된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민법적으로 볼 때 민법 규정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민법에 민법 배울 때 물권법에서 소유권의 상린관계 그런 게 있어요. 민법 물권법의 소유권의 상린관계, 옆집과의 관계. 이럴 때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여기다가 건물 짓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옆집하고 이렇게 뛴 다음에 어느 정도 뛴 다음에 이렇게 땅을 파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띄워줘야 돼. 이렇게. 왜? 그렇지 않으면 옆집에 이 건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금이 가고 막 그럴까봐 띄워주란 말. 이것이 바로 244조 1항인데 어느 정도 뛰어야 됩니다.
이걸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안 띄고도 지을 수 있다. 그럼 안 띄고 짓다 보면은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옆집이. 그래서 조치는 하거라. 조치는 하거라. 조치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옆집하고 이렇게 거리를 띄지 않고 맞바로 붙여서 할 수도 있어요. 왜? 저기지 않으니까. 244주의랑 제가 붙여서 팔 수 있는데 다만 조치는 해야 돼요. 어떻게 조치할까요? 여기다가 공사하는 데 가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말뚝 같은 거 박잖아요. 이렇게 막 박죠. 이렇게 쭉 박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다 박죠. 이렇게 쿵쿵 해서 박은 다음에 땅을 파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 수 있다. 안 뜰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1번이고 두 번째 하수도법 제38조 적용배제. 이건 뭐냐면 건축물에 딸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는 하수법 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래는 이게 이겁니다. 거기 건축물에 딸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죠.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건물 지었잖아요. 건물 지을 때 원래는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묻을 때 여기 정화조 묻잖아요. 정화조. 이 정화조 묻을 때는 그냥 원래 정화조 묻을 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술자가 묻어야 돼요. 근데 이 건물에 딸린 이 정화조, 이 하수 처리 장치입니다. 정화조 묻을 때는 그렇게 아주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 동그라미 괄호 2번 얘기입니다. 건축물에 딸린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이게 이제 정화조 같은 거 묻을 때는 요건 좀 더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번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요건 뭘 생각하냐면 한강의 거기 둔치 옆에 둥둥섬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둥둥섬. 그러니까 이거는 물 위에다가 밑에 콘크리트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바탕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짓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둔치면 한강 둔치면은 여기가 한강 둔치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산책도 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시설들이 돼 있죠. 여기 나무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물인데 이겁니다. 여기다가 일단은 일정한 인조 그 대지를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사람이 만든 다음에 뭐 시멘트 공구리 같은 거 해가지고 띄워간 다음에 띄워가지고 여기다 건물 짓었다. 이게 바로 거기 뭐라 표현합니까? 부유식 건축물입니다. 읽어드릴까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뭐 강 같은데 이런데 하천 같은데 고정된 인공대지 뭐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일부러 대지를 만들어요. 물론 밑에 뜰 수 있게끔 특별하게 해가지고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 이게 뭐다? 부유식 건축물이죠. 44조부터 44조 이런 대지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식 건축물은 이렇게 인공대지를 만든 다음에 건물 짓는 것이 부유식 건축물인데 다만 이게 비가 올 때만 호수를 되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다가 여기 항다리가 있다. 항다리 교각에 부딪혀서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여기하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고정을.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 그러니까 보통 이걸 다리로 만들어요. 다리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건너게 만들어. 이게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공유 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 그죠? 이게 마음대로 막 흘러다니면 안 돼요. 고정시켜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통 보면은 밤에 카페 같은데 이렇게 카페 여기 경양식집 같은 거, 카페 같은 거, 커피집 같은 거 해놓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융통성이 있다. 아마 이런 거 하려고 일부러 이 법을 로비해서 만든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부유식 건축물. 이걸 부유식 건축물이라 부른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시면 됐고 이제 우리 제4강에서는 페이지 38쪽 07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시험지에 나올 확률이 높고 건축위원회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조금 좀 떨어진 편입니다만은
시마 강의 때문에 상세히 그래도 좀 중요한 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제 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